2년간 실현 수익 116억 원, 유튜브 300억 계좌 인증, 현재 추정자산 620억, 94년생, 28살에 620억을 번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고려대학교 출신의 웹 개발자이자 주식 투자자로 26살의 나이에 5% 지분 공시를 한 슈퍼개미이기도 합니다. 그의 이력과 성과를 본다면 그는 국내 투자자 중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실력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는 어떻게 소액의 자산을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빠르게 불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비결을 투자법이라고 그의 저서 시간여행TV의 주식투자 전략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이 투자법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며 특히 초보 투자자들에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매매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법은 매일같이 차트와 호가창을 들여다볼 필요도 없으며 복잡한 재무제표를 뜯어볼 필요도 없다고 강조합니다. 본업과 투자를 병행해야 하는 직장인, 주부, 대학생 등에게 매우 적합한 투자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빠른 부의 확장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책의 마무리 챕터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책을 쓰고 싶었다. 그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왜 학교나 사회에서는 이런 것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지식, 주식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자녀에게 부모가 선물할 만한 책, 주식을 오랫동안 했지만 뭔가 부족했던 당신만을 위한 책으로 평가받고 싶은 마음에 책을 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자는 젊은 나이에 주식으로 300억 자산을 일군 과정을 솔직담백하게 그리고 쉽고 간단하게 이 책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좋은 매매 방법은 쉽고 명확하다. 중국에서 수천만 권 팔린 베스트셀러 주식 투자의 지혜의 저자 천장팅의 말입니다. 주식시장의 거장 킴 피셔는 자신의 투자 전략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명한다면 그건 대표적인 금융 사기의 징후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저자가 책에서 정말 강조하고 있는 그의 쉽고 간결한 투자법은 믿을 수 있는 좋은 투자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자의 매매법은 많은 투자 대가들이 강조했던 그리고 연구 논문 주제로 쓰여질 정도로 강력한 효과가 있는 투자법입니다. 한국형 투자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많은 투자 대가들이 이것을 개인 투자자가 한다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투자법이었습니다. 제가 뒤에서 이것과 관련돼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세장의 지금 시장에서도 저자의 매매 대상이 될 법한 종목들의 주가는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의 투자법을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는지 쉽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 책 역시 매수하여 보유하신 후 두고두고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역시 제 자녀가 투자에 관심을 갖는다면 이 책을 강력 추천할 생각입니다. 광고도 아니고 협찬도 아닙니다.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어떻게 28살의 나이로 300억 이상의 자산을 주식 투자로 벌었는지 저자의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책을 쓰는 목적. 이 책의 내용은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다. 차트 분석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복잡한 재무제표에 관한 내용도 없다. 하지만 나는 확신한다. 나의 매매와 투자 철학은 많은 자산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최고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 말에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요. 많은 자산을 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주식시장에서 정말 작은 금액으로 큰 부를 이루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책임을 이 본인도 스스로 확신을 했고 이건 역시 세계적인 거장들 역시 이 저자의 투자법은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자, 뒤에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 소형주 매매법. 자, 저자는 자신이 빠르게 자산을 불린 방법 100억까지는 이 방법으로 빠르게 불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방법을 이제 이번 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매매법을 설명하는 이번 장을 반드시 여러 번 읽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챕터는 영상으로 한번 보시고요. 책으로도 꼭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저자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번 챕터에서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소형주 매매법을 공개하려고 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며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매매법이 될 것이다. 우선 이 매매법이 만들어진 계기를 설명해 보려고 한다. 주식을 처음 시작한 당시 나는 큰 부자가 되고 싶었다. 따라서 하루에 10%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의 과거를 습관적으로 추적하여 분석하고 공부했다. 그리고 그 종목들은 대부분 시가총액 500억 미만의 것들이었다. 당신은 다음의 사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는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방산주가 상승한다. 이때 전투기를 생산하는 대형 우량주의 주가는 미동도 없는데 빅텍과 같은 소형주는 크게 급등한다. 자, 최근에 전쟁 이슈가 있었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슈가 있으니까 역시나 이 빅텍. 저자의 책이 쓰여진 게 상당히 오래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빅텍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뭔가 전쟁, 북한, 미사일 이런 이슈가 있으면 크게 급등한다라는 거죠. 대선 후보와 동문으로 있는 대형 우량 기업의 주가는 미동도 없지만 대선 후보와 동문으로 있는 소형주의 주가는 크게 상승한다. 상한가에 있는 회사들을 보면 대체로 우리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곳인 경우가 많다. 삼성, SK, LG 등의 기업은 아무리 좋은 실적과 호재를 가지고 있어도 대체로 상한가에 도달하지 못한다. 3. 소형주가 크게 상승하는 이유. 나는 주식을 처음 시작할 당시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내리기 위해 큰 노력을 했다. 하지만 의외로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다. 100점 만점인 시험에서 90점을 맞는 학생이 99점을 맞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 30점 맞는 학생이 50점이 되는 것은 훨씬 쉽다. 즉, 규모가 작을수록 숫자 상승이나 감소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적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형주는 작은 재료나 이슈로도 크게 상승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주식 투자의 대가 피터 린치는 그의 명적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대기업이므로 잘못된 희망을 안거나 비현실적인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소형주에 투자해야 유리하다. 가장 높은 수익은 소형주에서 나온다. 자, 피터 린치가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자, 소형주 투자자로 아마 피터 린치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랄프 웬저인데요. 그는 특이하게도 다른 펀드 매니저들과는 다르게 이 소형주에만 투자하는 에이콘 펀드를 1970년도에 출범했습니다. 이 펀드의 수익률은 그가 은퇴한 2003년 기준으로 13,000%에 달했습니다. 즉 130배의 수익을 만들어낸 것이죠. 자, 랄프 웬저 역시 이 그의 저서에서 시간여행TV 저자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들어보시죠. 자, 랄프 웬저의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 거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작은 기업의 숨은 매력. 작은 기업은 이미 성숙한 대기업에 비해 훨씬 빨리 성장할 수 있다. 자, 훨씬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도 자, 저자도 강조를 했던 것이고 이 랄프 웬저도 강조했던 겁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기업이 훨씬 빨리 성장하는 건 당연하지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포드의 자동차 판매량은 지난해의 2배로 늘어날 수 없다. 그러나 작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는 매출액이 전년도보다 몇 배로 늘어날 수 있다. 자, 이것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대가들이 강조했어요. 대기업의 경우 정보에서 남들보다 앞서기가 불가능하다. 매주 마이크로소프트를 탐방하는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만 30명이 넘는다. 작은 기업의 경우 애널리스트들의 단골 분석 대상이 아니다. 작은 기업에서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투자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외국인들이 꽉 잡고 있는 기업이라서 개인 투자자가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한 개인 투자자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대가들도요,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은 이 대형 기관 외인 투자자들의 어떤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들과 개인 투자자들이 거기서 싸워서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매우 적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28살의 청년, 26살이죠. 이 청년이 가장 빠르게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도 그런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았고 이 소형주에서 어떤 자신만의 확고한 투자 철학을 가지고 투자를 했더니 금방 수익이 불어났다라는 거죠. 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자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만의 투자 어떤 핵심 기법이라고 할까요? 하나의 전략을 첨가를 해서 거의 완성형으로 이 투자 기법을 만들었는데 뒤에서 설명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저자의 투자 방법에 신빙성이 생기실까요? 어쩌면 이 책의 저자, 시간여행TV님은 한국의 랄프 웬저라고 불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려드린 후에 랄프 웬저의 이야기도 영상 말미에 추가를 해두었습니다. 저자의 전략과 랄프 웬저의 전략을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취사 선택하신다면 훌륭한 여러분들만의 투자 방법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4. 소형주가 더 안전할 수 있다. 주가가 장기적으로 우하향하고 있고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매수하면 주가가 지하실까지 땅굴을 파고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나는 소형주를 매매할 때는 하락할 수 있는 한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믿는다. 예를 들어 5조짜리 대기업 주식의 경우 그 기업이 시장의 기대치만큼 실적을 못 내고 있으며 업황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다면 시가총액이 고점 대비해서 10분의 1토막 이상 하락하기도 한다. 하지만 소형주라면 회사가 망하거나 큰 리스크가 있지 않은 이상 꾸준한 실적을 내고 있던 기업이 시가총액 150억 밑으로 내려가는 일은 거의 없다. 자, 그러니까 대기업은 얼마든지 10분의 1토막, 5분의 1토막이 될 수 있는데 이 소형주는 아무리 주가가 어떤 심리적 영향으로 떨어져 봤자 150억 밑으로는 정말 떨어지기 힘들다라는 거죠. 아무런 실적과 매출이 없는 회사라도 현재 상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여력이 있다면 최소 100억 중반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5. 자, 여러분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소형주 매매법입니다. 자, 저자가 이야기하는 소형주의 장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작은 이슈나 뉴스에도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형 우량주의 시가총액은 10분의 1토막도 얼마든지 날 수 있지만 이 소형주는 그런 일, 특히나 이 150억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정말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바탕으로 저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의 소형주를 찾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시가총액 700억 미만. 자, 이런 기업들을 소형주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꾸준히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시가총액이 200억 정도인데 꾸준한 매출과 이익을 내고 있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만 찾아서 저자가 투자를 했다면 저자는 그렇게 빠르게 자산을 불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자는 이 두 가지 조건에 하나의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자신만의 매매 기법, 어쩌면 이건 한국형 매매 기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걸 완성하는 거죠. 그건 바로 상승할 여력이 있는 종목, 즉 테마가 붙을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하여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소형주 매매법 1. 최근 3년 동안 1거래대금 100억을 돌파한 종목. 소형주 중 상승이 일어나는 종목들은 대부분 그 상승이 분기나 연 단위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3년 동안 거래량이 단 한 번도 100억 이상을 돌파하지 못한 종목은 매력이 없는 어떠한 테마로 분류되지 못했을 종목이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는 말이 있다. 마찬가지로 소형주도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 시간이 가고 가격 조정을 받은 후에 재상승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소형주 매매법 두 번째, 과거의 테마주의 편승에서 상한가를 간 이력이 있는 종목. 주식 투자자들은 과거 경험을 학습하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과거의 테마가 형성되었던 이력이 있는 종목은 다시 테마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2012년 대선 때 대선 테마주로 분류되었던 종목들이 2017년에도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아 테마주로 편입된 것처럼 말이다. 특히 정치 관련주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유명 정치인과 같은 고향, 동문, 인맥의 종목들 중에서 매출과 이익이 꾸준한 종목을 찾아 저점에서 매수한다면 큰 상승분을 챙길 수 있다. 또한 저출산, 화폐개혁, 미세먼지 등과 같은 사회적 현상과 연관된 기업 역시 추후에도 다시 테마에 편입되어 상승할 수 있으므로 주목해야 한다. 소형주 매매법 세 번째, 상장 폐지 요인이 없는 종목. 시가총액이 500억 미만인 종목들은 시장에 매우 많다. 이러한 종목들을 특별한 기준 없이 무작위로 매수했다가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나는 2008년에 시가총액 500억 미만의 종목 30개를 관심 종목에 편입했다. 그 후로 잊어버리고 있다가 2020년 1월에 관심 종목 리스트를 오랜만에 확인했더니 내가 편입했던 종목 중 3분의 1 이상이 상장 폐지되어 있었다. 이에 기반하여 어떤 종목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보려고 한다. 나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소형주는 매매하지 않는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이다. 자, 저자가 말해주는 정말 피해야 하는 6가지 항목들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3년 이상 적자가 발생한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은 테마에 엮고도 저자는 매수를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본 잠식률 50%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요, 보통 감자를 하거나 잦은 유상증자를 실시를 하고요. 세 번째는 원리금 미지급 회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나온 것들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확인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트 공시의 이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 6가지가 어떻게 보면 이 세트 메뉴거든요. 자, 네 번째로는 주가 조작 등으로 상장 폐지된 경험이 있는 회사는 제외. 다섯 번째는 저점 대비해서 2배 이상 상승한 소형주는 너무 위험하다고,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해서 저자는 제외했고요. 여섯 번째로는 자회사에 금전되어 하는 기업. 자, 요렇게 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 6가지는 제외를 하고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요 6가지는 세트 메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어떤 기업의 다트 공시에 제목만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 제목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소형주가 있다, 그리고 요 소형주가 괜찮다라고 하면 다트 공시에 그 기업 이름만 쳐봐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신주 인주권부 사채 뭐 이런 단어들, 그리고 보시면은 관리 절차 개시, 단기 차입금 증가. 단기 차입금이라는 건 돈이 급해서 이제 돈을 땡기는 거죠. 자, 그리고 자본 잠식률 100분의 52 이상 또는 뭐 이런 감사 의견 부적정 등 사실 확인, 자본 잠식률 뭐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일단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보이는 종목들은요, 앞에 나온 6개가 다 나옵니다. 자, 보시면 상장 채권 원리금 미지급, 신주 인주권부 행사, 전환가액 조정,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는 거죠. 자, 전환사채 뭐 11회차, 채권 기한의 이익 상실. 딱 들어만 봐도 여러분들이 딱 보셔도 뭔가 겁이 나거나 막 걱정이 되거나 불안하거나 딱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주권 매매 거래 정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 번만 다트에 검색을 해봐도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자회사 금전대여도요, 다트 공시에 제목만 보셔도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은 1거래대금 100억을 돌파한 종목, 이게 어떤 거지? 그리고 뭐 이렇게 과거에 상한가 간 이력들,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이 당장에 오늘 막 다 찾아봐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오늘 급등 나온 종목들,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이 왜 상한가를 갖고 그런 종목들이 어떤 테마에 속하는 것들이고 그런 종목들의 실적과 시가총액은 얼마나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기록으로 남기시면서 하나하나 데이터를 쌓아 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종목들의 과거 차트를 또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러면 추후에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자산을 증식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쌓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책에서는요, 저자가 피해야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책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 투자에 적합한 소형주의 구체적 조건. 첫째, 자신의 사업 영역이 명확하며 그동안 보여준 성과가 명확한 기업이 좋다. 신규 사업에 진출한 기업은 신뢰하지 않는다. 둘째, 연도 기준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이 좋다. IT 기업들은 회계 처리 특성상 실적이 4분기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1에서 3분기가 적자더라도 4분기에 흑자를 내는 기업들도 많기에 연도를 기준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할 것을 추천한다. 자,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이죠. 어느 투자자도 망할 것 같은 회사에 투자하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흑자를 꾸준히 내는 기업은 쉽게 망하지 않기에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을 여지가 크다.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큰 손의 처지에서 생각해봐도 장기간 큰 금액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망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최대 주주의 지분이 30% 미만이거나 70% 이상일 경우 혹은 최대 주주가 10년 이상 회사를 경영한 회사가 좋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의문이죠. 아니, 최대 주주의 지분이 30% 이상이어야 좋은데 왜 30% 미만의 소형주를 선택하라고 하는지, 그리고 또 70% 이상인 경우는 또 괜찮다고 합니다. 한번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소형주에 투자했을 때 가장 두려운 상황은 주가가 상승했을 때 최대 주주가 주식을 팔고 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최대 주주의 지분이 30% 미만이라면 적대적 인수 합병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자신의 지분을 매도하기 쉽지 않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요 말이죠. 자, 30%가 경영권 유지의 이 마지노선입니다. 하지만 최대 주주의 지분이 만약에 35%라고 가정을 해보시죠. 자, 그런데 주가가 엄청 크게 뛰어버린 거야. 뭐 3배, 4배 뛴 겁니다. 자, 그러면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요, 이 5% 정도는요, 주식을 매도해도 경영권 유지에는 이상이 없으니까 5%를 그냥 시장에다가 쏟아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되죠? 당연히 주가는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 주주의 지분이 이 30%가 넘어가면 오히려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죠. 또한 최대 주주의 지분이 70% 이상일 경우에는 유통 주식 수가 적으므로 대주주의 매도 물량이 나오더라도 매매할 만한 메리트가 있다. 자,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70% 이상이면 유통 주식 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오히려 물량을 내어주는 게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10년 이상 회사를 경영한 경우 회사에 대한 애착으로 주식을 매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조건에 포함하였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예시가 될 만한 기업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던 미래나노텍이라는 회사인데요. 자, 해당 회사의 주가는요, 2020년도 당시에 2,570원이었습니다. 당시의 시가총액으로 따지면은 한 610억 원 정도 됐을 거예요, 이 미래나노텍. 자, 일단 저자가 말한 700억 미만의 회사의 조건에 부합을 하죠. 자, 그리고 해당 기업은요, 2018년도부터 꾸준한 실적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2020년도에 큰 성장, 여러분들 이익이 몇 배가 떴죠? 10배 이상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소형주에서는 이런 실적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저자가 말했던, 자, 이거죠. 자신의 사업 영역이 명확하며 그동안 보여준 성과가 명확한 기업. 자, 미래나노텍이 그랬습니다. 자, 중소기업 벤처부의 2013년도 블로그 글에 보면은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요, 30년 넘게 기획한 꿈을 실행에 옮기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3M이라는 거대 글로벌 기업이 장악하고 있던 디스플레이용 광합필름 분야에 도전해 당당히 시장 점유율 1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낸 미래나노텍. 그 이름을 처음 들으면 작은 회사가 정말 큰 일을 해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실제로 미래나노텍을 다녀온 사람들은 총 부지 10만 평방미터에 4개의 생산 공장을 갖춘 규모에 놀라고 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이때 당시에는 더 낮았을 수도 있죠. 뭐 시가총액이 500억?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은 엄청난 내재 가치를 이미 지니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런 기업들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해봤자 많이 투자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노리기에는 정말 좋은 투자 대상이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저자의 투자법을 실천을 해본다면요, 이렇게 신저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매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자는 조금 더 이 상승을 앞당기기 위해서 테마라는 재료를 활용을 한 거죠. 만약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테마를 굳이 활용하지 않더라도 어떤 차트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지점에서 이런 기업들을 발굴을 해 나가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저자는 차트를 강조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차트도 훌륭한 매매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게 어떤 소형주 매매법과 차트와 내재 가치를 활용한 기본적 분석 모두 병합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7. 자, 여러분들 여기도 중요합니다. 100억을 만들기까지. 저자는 자신의 자산을 100억까지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책에서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런 구체적인 경험담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귀한 조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나는 내 계좌에 100억이 찍히기 이전까지는 소형주와 대형주의 비율을 7대3으로 하여 계좌를 운영했다. 만약 주가 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면 소형주의 비율을 늘렸으며 반대의 상황에서는 대형주의 비율을 높였다. 특히 삼성전자와 같이 분기마다 배당을 주는 대형주를 선호했다. 유사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도 있으며 보유 시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1억 원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실제로 계좌를 회전해보자. 이때 계좌는 항상 10개의 종목으로 구성한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건 랄프 웬저도 뒤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분산 투자 10개의 종목, 20개의 종목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형주에서는 분산 투자가 중요합니다. 먼저 소형주에 투자하는 상황을 살펴보자. 선거를 1년 앞두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최소한 3종목 이상의 정치 테마주를 매매할 것이다. 총선일 경우 학연, 지연 등 인맥주로 불리는 종목들을 매매하며 대선일 경우 일자리 대비 저출산 테마로 분류되는 정책주 위주로 매매할 것이다. 2개 종목은 주로 계절마다 반복되는 테마를 선호한다. 예를 들면 겨울에는 조류독감 테마주, 봄에는 미세먼지 테마주, 여름에는 태풍 혹은 폭염처럼 계절마다 상승을 반복하는 테마를 취하는 시기다. 조류독감과 관련해서는 주로 수산물 관련 종목이나 백신주 위주로 매매하며 미세먼지 관련주는 마스크 테마주를 선호한다. 소형주 6번째, 7번째 종목은 상황에 따라 적합한 테마주를 매수한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 이슈화될 것 같으면 최저임금 테마주로 키오스크를 제작하는 회사를 매수하며 화폐개혁이 주목을 받을 것 같으면 ATM 회사를 매수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언뜻 테마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자의 매매법이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는 테마주를 위험하다고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자는 앞에서 언급한 조건들에 부합하면서 테마에 엮일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찾아서 저점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런 매매법으로 위험도를 매우 낮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들어가도 문제가 안 되는 게 망할 것 같지 않은 회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면서 테마가 오면은 그때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한 거죠. 자,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테마 이야기만 나오니까 조금 불안해 보이지만 시가총액이 700억 이하고 꾸준히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1거래대금이 100억 이상 이력 등 유동성이 풍부하고 앞에서 6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잖아요. 망할 요인이 없는 것 중에서 테마에 엮일 것 같은 종목들로 여러분들 매매를 하라고 저자는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자는 자신이 구체적으로 다루는 테마를 다음과 같이 책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자, 저출산 테마는요, 유아용 콘텐츠 제작 회사, 아동복 제작 회사 등이 있고요. 일자리 테마는 대학생 교육 콘텐츠 제작 회사, 일자리 정보 제공 회사, 그리고 경영권 분쟁 테마는 법적 소송을 동반하는 분쟁 상황에 있는 회사, 그리고 대북주는 주로 건설주나 철도주, 그리고 방산주는 국방부에 관련 장비를 납품하는 종목,
북한에서 미사일을 쏠 때마다 그리고 전쟁이 주변에서 발생할 때마다 상승을 하는 그런 테마주로 주로 이제 다루고 있다. 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한번 저자가 이야기했던 테마의 종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번 들어두시면은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투자 추천은 아니고요. 참고만 해주세요. 자, 첫 번째로 저출산 테마입니다. 저출산 정책으로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아용품, 콘텐츠 등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입니다. 메디앙스, 캐리소프트,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유엔젤, 쌈지엔터, 깨끗한 나라, 꿈비, 토박스 코리아, 손오공, 삼성출판사, 형성그룹, 네오팜 이렇게 있고요. 다음 일자리 테마입니다.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교육, 취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고요. 아이비 김영, 플랜티넷, 아시아경제, 위즈코프, 에스코넥, 윌비스, 메가임디, 사람인 HR, YBM넷, 비상교육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대북주입니다. 철도, 개성공단의 입주, 식량, 관광 등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고요. 건설주도 포함이 됩니다. 아난티, 대아TI, 경농, 남해화학, 다스코, 남강토건, JST나, 인지컨트롤스, 한국석유, 일신석재, 부산산업, 조비, 한창, 신원, 인디에프, 푸른기술, 서암기계공업, 현대엘리베이터, 현대로템, 에코마이스터, 용평리조트, 대창스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산주입니다. 군수용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전쟁이 나면 최근에 이런 기업들 주가 급등이 있었죠. 빅텍, 에이트원, 포메탈, 스페코, 한일단조, LIG 넥스원, 미래ING, 휴니드, 퍼스텍, 하나시스템, 풍산, 아이스리 시스템, 웰크론 이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이 급등이 나오면 이게 테마주구나. 이렇게 테마에 한번 속했던 기업은 또 테마로 엮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나름 기록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8. 테마를 구분짓는 두 가지 기준. 테마는 상황에 따라 끼워 맞추기 나름이지만 나는 이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분류하고자 한다. 첫째, 재료의 발생이 확실한 테마. 둘째, 재료의 발생이 확실하지 않은 테마이다. 재료의 발생이 확실한 테마의 예시로는 정치 테마주. 자, 선거 일자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최저임금 테마주. 역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정 사건이 발생할 확실한 시점이 존재하기에 테마주 세력들이 선호한다. 따라서 개미 투자자들도 이러한 종목 위주로 매매해야 한다. 자, 참고로 총선은 내년 4월에 있죠. 그래서인지 최근 정치 관련주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요,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하고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한다라고 하니까요. 역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 대형주 투자법. 목표는 2월에서 7월 사이에 고배당주를 미리 매집했다가 배당이 이슈화되는 시기인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매도하는 것이다. 유사시 현금의 역할을 하는 대형주이므로 1거래대금이 300억이 넘는 대기업을 위주로 매매한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와 외인 투자자가 꾸준히 매수하는 종목들은 잘 떨어지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 역시 선호한다. 장기 투자가 목적일 경우 역추세 매매를 사용하지만 단기 투자를 하고자 하거나 대형주를 현금 대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면 추세 매매를 선호한다. 10. 소형주 매매 시 주의사항. 매수는 코스닥 지수가 1.5% 이상 하락하는 대세 하락장에서 매수하는 것이 좋다. 그때는 프로그램이 가장 먼저 매도 물량을 내놓기 때문에 매수하기 편하다. 또한 52주 최저가의 150% 가격 범위 내에 있을 때 매수하는 것이 좋다. 만약 주가가 52주 최저가의 150% 이상일 경우 충분한 하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물론 어깨에 잡아서 머리에 팔 수도 있겠지만 나는 무릎이나 발목 정도에서 사서 어깨 정도에 파는 것을 선호한다.
매도는 거래량이 터진 시점에서 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 요거 중요합니다. 이것은 익절 혹은 손절 모두에 해당하는 말이다. 거래량이 부족할 때 매도한다면 자신의 매도 물량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저자는요, 정말 소형주를 많이 매집해서 플러스 20% 수익률이 났는데 거래량이 없어서 내가 매도를 하다가 주가가 점점 낮아지니까 결국에 정산을 해보니까 수익률이 확 떨어졌다라는 경험도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내지 않고 거래량이 터졌을 때 적절하게 매도하는 게 고점에서 거래량 없을 때 매도하는 거랑 뭐 비슷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소형주는 거래량이 터졌을 때 적절하게 매도하고 욕심내지 말고 빠져나오는 게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 내가 가장 많이 받아본 질문. 내가 주식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많이 받아본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 투자가 좋은지 혹은 장기 투자가 좋은지. 둘째, 수익 실현은 보통 언제 하는지. 손절 타이밍은 어떻게 잡는지. 셋째, 어떠한 기준과 원칙으로 종목을 선정하는지.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저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물론 주식을 배우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어떤 투자 철학을 가지고 매매하는지 참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매매는 스스로 원칙을 세워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주식 투자에는 다양한 정답이 존재한다. 어느 정답이 더 주식시장에 최적화된 정답인지는 오랜 시간이 흘러야지만 알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매매 방법과 투자 철학을 참고하여 새로운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어야만 시장에서 생존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12. 당신의 투자 철학은? 나는 평생 주식 투자를 할 것이다. 이는 어떻게 보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내가 100% 확신을 가진 상황에서만 투자를 진행하려 한다. 내가 칠 수 있는 공이 날아올 때만 배트를 휘두르는 것이다. 많은 투자자들은 투자 철학 없이 모든 공에 배트를 휘두르는 우를 범한다. 만약 당신이 투자자라면 당신의 투자 철학은 무엇인가? 저자의 질문처럼 여러분들의 투자 철학은 무엇인가요? 만약 자신만의 투자 철학이 있다면 필명은 어떻게 지으실 건가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자가 28살에 620억을 모았는데 지금 평생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렇게 투자를 하면 과연 이 저자는 얼마의 자산을 모을 수 있을지 참 그것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13. 테마주 매매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팁 2가지. 테마주를 매매할 때 고려해야 할 변수가 참 많다. 그중 많은 투자자가 모르는 변수 2가지를 짚고 넘어가려고 한다. 첫째로 금요일에는 테마주를 정리해야 한다. 금요일 3시 30분에 장이 마감하면 월요일 9시 새로운 장이 시작되기 전까지 엄청난 시간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테마주의 수명은 짧으며 쉽게 상해버린다.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테마주는 금요일 장이 끝나고 주말 동안 새롭게 쏟아지는 뉴스로 인해 묻혀버릴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는 시장을 이기는 테마주는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총선이라는 큰 재료가 있는 종목을 생각해보자. 이때 정치 테마주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의 기대감으로 인해 오르는 것이 정석이다. 그러나 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대형 악재가 발생한다면 당신이 보유한 모든 테마의 상승세는 새로 탄생한 악재에 묻히게 된다. 따라서 매매를 하더라도 테마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 변화 시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조언이죠? 자, 금요일에는 테마주 다 팔아버려라. 왜냐하면 금요일에서 월요일 동안 그 테마가 식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거 중요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을 이기는 테마주는 없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도 함께 살피면서 테마주 공략을 하라는 조언이었습니다. 14. 시간여행TV님은 단타 매매를 주로 하시나요? 최근에 가장 많이 들어본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기간에 따라 투자자의 성향을 분류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매매를 시작할 때 투자 기간을 설정하는 사람 중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야구 선수 중 홈런을 잘 치는 선수를 홈런 타자라고 한다. 하지만 홈런 타자라고 모든 공을 홈런만 노리고 스윙하지는 않는다. 공을 끝까지 보다가 상황에 맞게 안타를 치고 나가거나 볼넷을 골라서 나가기도 한다. 주식도 마찬가지이다. 투자자마다 선호하는 성향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장기 투자를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목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려 한다면 그 사람은 주식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모든 매매는 매 순간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해야 한다. 자, 이 질문은 저도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댓글창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투자라는 건 단기에서 시작해서 중기로 넘어가고 그것이 장기로 넘어간다고 할 수 있고요. 시장 상황이 적절하게 도와준다라고 하면 아무리 단기 투자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추세가 좋으면 스윙이나 장기로 끌어갈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오늘 장기 투자로 생각하고 산 종목이 갑자기 급등이 나왔다라고 하면 단기로 대응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저자가 말하는 건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지 나 자신을 어떤 투자자로 너무 국한시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랄프 웬저의 투자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자의 이야기와 상당히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이 랄프 웬저만의 또 어떤 고유 방법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매매법으로 여러분들만의 투자 스윙 모델로 승화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랄프 웬저는요,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지키는 원칙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소형주 투자는 분산 투자와 장기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소형주는 장기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꼭 장기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까 저자가 이야기를 했죠. 거래량이 터지면 그때 적절하게 매도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꼭 내가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1년, 2년 가지고 갔다가 크게 후회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1. 시가총액이 작은 것은 좋지만 너무 작은 것은 제외한다. 가출법한 기업, 아주 작은 규모의 기술주, 벤처 캐피털에 가까운 종목은 아예 투자하지 않는다. 작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반이 잡혀있는 기업, 경영진이 최소한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검증된 기업에 투자한다.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두 번째,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영업이익률이 극히 낮은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인기가 높아 투기적 폭발력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이런 기업은 거들떠보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저자와 같이 망할 것 같은 기업은 거들떠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앞에 말했던 6가지 원칙들, 그런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나는 재무구조에 가중치를 많이 두기 때문에 새로 설립된 회사, 적자에서 탈피해 흑자로 돌아선 턴어라운드 기업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 여러분들 요것도 저자 이야기가 비슷하죠? 저자도 꾸준하게 흑자를 내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 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수한 재무 구조야말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다라고 랄프 웬저는 특히나 이 재무 구조, 유동 비율, 부채 비율 이런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원칙입니다. 해당 업종에서 강력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작은 기업을 찾는 것이다. 특별한 틈새 시장에서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경쟁업체보다 몇 배로 잘해 나갈 수 있는 작지만 강한 기업을 종종 발견한다. 특정 지역에 특화되거나 특허권, 특별한 노하우 등을 갖춘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자,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렸던 미래나노텍이 이런 기업에 딱 해당하죠. 해당 업종에서 강력한 지위, 그리고 틈새 시장에서 스스로 개척, 3M이라는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을 물리치고 미래나노텍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그런 것들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특정 지역의 특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특정 지역의 특화를 정치 테마주의 어떤 지연으로 연계시켜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허권, 특별한 노하우 등을 갖춘 기업들 중에서도 테마로 엮일 수 있는 종목을 갖다 붙이면 이게 바로 한국식 소형주 매매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랄프 웬저는요, 업종 내외에서 5위 요기하는 기업은 아예 제외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선도 업체에 비해서 형편없이 떨어지기가 여러분들 10중 8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매매를 하실 때, 투자를 하실 때 소형주 중에서도 그 분야에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1위이고 CEO가 어떤 강력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분산 투자, 장기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재무 구조가 튼튼하고 특화된 시장에서 확실한 지배력을 갖추고 창조적 기업가 정신을 가진 경영진이 있고 사업 분야를 이해할 수 있으며 가출범한 단계는 지나 최소한의 검증 기간을 거친 소형주에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작지만 강한 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얼마든지 잘못될 수도 있다. 그래서 소형주 투자에서 분산 투자가 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형주에 투자하겠다면 적어도 10종목에 나눠서 투자해야 한다. 자, 시간여행 저자와도 같죠. 그래야 한두 종목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이 높은 수익률을 올린 다른 종목에서 만회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형주는 반드시 대형주에도 투자할 필요가 있다. 저자가 그러니까 이 랄프 웬저의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직감적으로 대형주에도 분산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그 투자 방법이 정말 잘 들어맞았던 거죠. 마치며 28살의 나이에 엄청난 부를 이룬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노하우를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 알려준다는 건 역시 참 감사한 일입니다. 책에는 저자의 투자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소소한 팁, 전업 투자자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조언, 주식 투자의 꽃, 경영권 분쟁 활용 투자법 등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특히나 이 저자의 투자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더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며칠 전 손실에 속상하다는 댓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실 경험은 성공 투자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위로해드렸습니다. 많은 투자 대가들조차도요, 초보 투자자였던 적이 있었고 그들 역시 손실에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늘은 큰 시련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약세장에서의 손실은 큰 투자자를 만들기 위한 훈련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는 분명 지나갈 것이고 상승장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승장의 초입을 노려 과감하게 진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주식 투자 공부를 계속 해왔던, 즉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일 것이고, 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분명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믿습니다. 하면 된다는 말을 믿습니다.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시기를 잘 버티고 좋은 시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부자의 선 채널의 많은 분들이 투자로 큰 성과를 이루었으면 합니다.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언제나 여러분들 뒤에서 항상 응원하고 도움드리는 채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